북한이 내린 지령은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 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4명에게 간첩죄 혐의가 적용돼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일당에게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5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리광진 공작조를 처음 만나서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서 수차례 만남을 지속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지령문을 수령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구속된 활동가의 집에서 나온 USB 메모리입니다. 자택 이불 사이에서 발견된 이 USB 메모리는 은박지, 비닐 등으로 4중 밀봉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포고문 80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북한 지령문 내용들입니다. 2018년 1월 달에는 각 지방 정치권 동향 조사 보고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 2월 통일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대중투쟁 전개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F-35A 스텔스기 사회적 규탄 대상으로 투쟁해라. 그리고 반미 투쟁을 전개해라. 이런 내용들의 지령문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국정원과 검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4년간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2021년에 간첩들이 잡힌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난파 이런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또 그 간첩들이 이렇게 체포됐다는 데 대해서 2021년인데도 여전히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은 우리가 이 당시가 2018년 이때가 한창 북한하고 뭔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뭔가 분위기가 좋은 듯이 보였지만 네. 실상 북한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원했던 것은 이 지령 안에 보면은 조직을 구축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지령도. 그러니까 네. 여전히 남한 내에서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 획책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건이 주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조금 놀라웠던 거는, 그래도 국수본이 그래도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게 예.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하 기자, 예. 뿐만 아니라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이 압수수색이 된 USB 안에 북한을 향한 충성 맹세가 담긴 혈서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지난 2017년 5월쯤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나서 조직을 결성하라라는 지령을 하다를 받고 조직을 결성해서 당시에 보고문과 함께 혈서를 이제 작성을 한 건데 혈서 내용도 함께 보시면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영면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오미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면 저 충성의 맹세는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당을 가입하고 두 번의 충성의 맹세를 이렇게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이불 안에서 USB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64GB짜리 매우 큰 분량의 그런 USB입니다. 거기 안에서 충성의 맹세가 피로 그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사진 파일로 저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내용은 이제 저기 영명한 우리 원수님 하니까 저게 누굴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되게 충성의 맹세할 때 원수님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지금 국무위원장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간첩 사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저걸 우리가 충격을 받고 그럴 건 아니고 네. 대부분 간첩 사건일 때 지금 저기 되게 이제 누가 갔다 왔는데 중국의 지금 북경대의 아들을 유학시키고 있는
그분이 이제 박모 씨인데 계속적으로 중국을 드나들면서 북한 공작원하고 만나고 지령받고 그리고 다시 보고문 쓰고 했던 사람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저 안에서 나온 충성의 맹세가 바로 이들이 간첩이라고 하는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서 적대행위 중단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그 이튿날 북한 공작원들은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 내용 중에 하나가 적대행위 중단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4월 28일, 29일 이번에 구속된 B씨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을 해서 지령을 받는데 그 지령 내용이 이겁니다. 충북 위수 사령부 37사단 정보 수집을 해라. 그리고 모 대기업 사업장 현장을 재침투해라. 내국인 신원정보 수집을 해라. 이런 지령을 받고 귀국을 했다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판문점 선언 다음 날에도 북한은 여전히 지령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 내용도 문제죠. 군 정보를 수집해라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판문점 선언이라는 화해 모드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이 공작활동을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양쪽으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적인 행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간첩 활동을 지시를 했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물론 이제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이 간첩을 명확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로 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북한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평화협정하고 겉으로는 판문점 선언하면서 적대행위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다른 행동을 한다? 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 정상간에 만나서 합의도 하고 그다음에 적대행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회담하고 선언하고 또는 뭐 합의하는데 합의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 파트너로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 기자, 또 구체적인 북한의 지령을 또 하나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저희 총선에 북한이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4월 총선의 기본 목표는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이 조직 사상적 대중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지령을 내렸다는 건데 어떻게 국내 정치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할 수 있을까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 국회의원을 뽑는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해가지고 마치 이 지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서 225국 그 문화교육으로 이름을 바꾼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가 이런 지시 하나 내렸다고 해서 우리 전체 5,200만 국민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회의원 뽑는데 25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바로 영향받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북한도 이제 만약에 대남 공작을 하려면 좀 작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공작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얘기 듣고 이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좀 북한이 제가 보기엔 225국 문화교육을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 얘기 지금 우리 방송 들어보면은 이런 거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그리고 보고는 받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의 주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은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리고 USB, 결정적 증거죠. 거기에서 80건이 넘는 지령이 나왔다는 건데, 지령문과 보고문이 나왔다는 건데 그 USB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동주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들었다는 그 조직은 출처 불명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안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 역시 실제하지 않는 가공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향후 법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쟁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 물증들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지금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제 실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조직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리광진이라고 하는 북한의 공작원과의 접촉에서 뭐 리광진은 그 허상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다. 그 사람이 실제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검찰 쪽에다가 그 입증을 넘기는 거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이 하나하나 쪼개기로 집요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 끌기, 그리고 이 기소한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피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들 진행이 되는데,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민변, 우리가 이제 민변에 그 아마 변호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민변에서도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지역 언론사까지도 갖고 있었어요. 지역 언론까지.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불렸고,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들의 신분을 그 위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뭐 제가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나온 그 물증들이 있어서 결과는 유죄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들이 거의가 3년 이상의 유죄 그 실형들을 받았습니다. 이게요. 예, 하정대 기자. 첩 사건을 되게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거하고 특징이 뭐냐면 일단 활동은 은밀하게 하고 갈수록 합법을 가장을 해요. 그래도 수사가 아주 어려워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10년 넘게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되잖아요. 예.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조작했다. 시국 사건이다. 뭐 공안 사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나갈 때 뭐를 하냐? 이거 기본권을 침해했다. 뭐 내가 고문을 받았다. 자만 재우기를 했다. 뭐 24시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 아니면은 인권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싸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아까 보면은 예를 들면은 USB 발견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거에 과연 있는가 이런 거 아주 수사도 어렵게 하고 나중에 유죄를 받기에도 어렵게 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여러 증거물을 가져오잖아요. 여기에는 어디에서 이거를 입수했는가 하는 거를 답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예. 설령 재판에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유죄가 나는데 내가 이거를 출처를 얘기 안 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출처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대북 공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무죄가 난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사가 특히 이제 간첩 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항상 저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USB가 만약에 내 거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그런 지령문에 의해서 얘들이 한 행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무려 문건이 84개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상태이고 구속된 상태이고 또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